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올해까지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 이른바 실수요자들에게는 집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대출 같은 정책적 지원이 많았는데 이 위험 수위까지 가계 부채가 치솟으니까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이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심사할지 가이드라인을 밝혔는데요. 꼼꼼하게 심사하고 또 갚는 것도 꼬박꼬박 하도록 해서 위험을 줄이자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참 커피 많이 마시죠.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낮다면은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난립을 하면서 이 사업에 나서려는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업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월요일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준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공포영화 개봉을 앞둔 것 같죠? 시장은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우리 증시도 좀 심하게 좀 빠졌습니다. 예.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한 9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그 거래소 시장에서 2,563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피 네. 시장에 70억 동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거래소 시장에 3,442억 원어치나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그 개인의 그 매도세를 막지를 못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이 1927.82포인트, 20.80포인트가 빠지면서 끝났고요. 코스피 시장은 633.7, 23.12포인트, 무려 3.54%나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뭐 일본 증시보다는 조금 낙폭이 적긴 하네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지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여타 종목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뭐 빠지는 폭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한 이유는 뭐 똑같겠죠? 아무래도 일단 몇 개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뭐 거래소 코스닥 공이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FMC에서 금리 인상, 네. 하면 얼마나 할 건지 또는 뭐 진행 상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또 나오는 얘기 하나가 이제 그 2015년 세법 개정안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지분율 1% 이상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가총 2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대주주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양도세를 먹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적용 시기가 2016년 4월부터입니다. 내년부터. 네. 그래서 이게 직전 연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팔게 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대주 요건을 갖추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분율 2% 이상, 시가총 2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 요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낙폭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요새 유가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새 계속 나오는 외국인 매도세가 대부분 중동계 자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이게 언제 멈출지 예측이 좀 힘들다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게 현지 시간으로 15일, 16일 열리잖아요. 이 연준의 네, 공개시장위원회가. 그러면은 그쪽 시간으로 해서 16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17일 4시에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화수, 목까지 다 영향을 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옐런장 기자회견은 4시 30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시간으로 뭐 새벽잠 잘 텐데 이게 이제 가장 목요일 시장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달러는 그래서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화가 이제 상당히 오늘도 5.3원 정도는 올라는 1184. 그러니까 예. 원화가 약세죠.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하게 되면 미국 달러가 강달러가 되는 부분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 자체가 유가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신흥국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면 결국 미국도 좋아질 리가 없다라는 어떤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상할 수 있는 가장 최저한도 그러니까 한 뭐 10bp 정도로 인상이 그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완만하게 어떻게 인상폭을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발언이 옐런 의장 기대역에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CPP라면은 희망적인 경우는 0.01%포인트만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CPP는 0.1. 0.1.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0.25%포인트씩 조절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거보다 좀 중요한 낮게. 예.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 자체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얼마나 올리든 얼마나 명확하게 향후 일정을 옐런 의장이 발표할 거냐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올렸는데 또 두리뭉실하게 뭐 경제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올 수 있다거나 이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시장은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을 할 거고요. 금리는 인상했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뭐는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내년 6월경에 할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명확한 스탠스가 나와준다면 시장 영향을 좀 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건 뭐 우리 생각이지 그렇죠. 발표가 나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뭐 안개 속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은 없나요? 지금 금리 인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보게 되면 사실은 달러만은 안전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신흥국 쪽으로 많이 풀렸던 미국의 자금들이 돌아간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거든요. 올해 들어 한 9조 정도가 나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증시,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아니라 우리 증시는 좀 확정이 되게 되면 거꾸로 호재로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어찌됐든 저 FOMC 뚜껑이 열려봐야 어떤 것 모든 것 좀 확실해질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악재가 될지 아니면 네. 반전으로 호재가 될지는 예. 그 이후에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안하다라는 심리를 나타내 준 것 같네요. 예,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 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이 지방세를 아주 많이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 명단을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는 가급적 안 전해드렸으면 혹은 안 만들어졌으면 네.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그래도 있다면 밝혀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오늘 오전 9시에 국세청이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개인이 2,318명, 법인은 1,70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3천만 원 이상 체납이 됐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공개 대상이 되는데 이후에 6개월간 소명 기간도 주는데 요거까지 소명하지 않은 대상자가 이 정도 4,023명 정도가 됩니다. 네. 법인의 체납액이 2,235억 원, 개인은 2,318명이 2,202억 원, 거의 1억 원씩 평균으로 따지면 체납을 한 거고요. 이 체납의 구간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으로 가장 많긴 한데 예. 10억 원 이상의 체납자도 32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다 되나요? 예.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체납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은 네, 기업 잘 안 돼서 이제 그랬던 분들이 꽤 많이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인입니다. 예.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개인 체납자 1위 84억 원을 체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사정들이 내부적으로는 다 있긴 있을 텐데 예. 내야 할 세금 안 낸 거는 지탄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법인 체납자 1위는 제2유개발로 113억 원 네. 체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체납된 분들은 뭐 행정조치 같은 거 내려지고 출국 금지, 자동차 압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합니다. 자동차 그러면- 압류가 제일 아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군요. 다시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예. 하지만 또 뭐 가족차나 뭐 차명의 그 차를 몰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세무당국에서 잘 추적을 하셔야 될 테고요. 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3천만 원 이상이 이제 공개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000만 원까지로 강화를 하고요. 네.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분들은 지자체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별도로 공개하고
이런 제재 조치를 더 한다니 알아서들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도 이 명단에 올랐죠? 이게 참 재미있어서 명단에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뭐 사정들은 참 많긴 할 텐데 이건 좀 여러 가지로 좀 구린 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개인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BL 에셋하고 삼원코리아라는 회사의 과점주주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 뭐 하는 회사들인가요? 부동산 거래, 뭐 부동산 개발 이런 거 하는 쪽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2006년하고 2007년에 전재용 씨의 외삼촌인 이창석 씨라는 분으로부터 42만 제곱미터의 땅을 이 BLSC라는 곳이 샀고요. 삼원코리아도 오산시 일대 4,135제곱미터의 땅을 인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대급을 지급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등기도 하지 않았고 지방세 신고는 물론 취득세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오산시가 이제 세무조사를 하다가 2013년에 이런 거래의 흔적을 밝혀서 추궁을 하고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예. 여전히 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받아서 슬그머니 그냥 갖고 있으려던 그런 심사였던 건가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네. 구린 내용이 하여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등기를 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를 하지 않은 거니까 단순히 그러니까요. 세금만 안 내려고 한 건지 다른 뭐 이면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되는데요. 제가 오산시에서는 BLSAC라는 곳에 3억 6,700만 원, 삼원코리아라는 회사에 5,200만 원의 세금을 지금 부과를 했고요. 사무실 보증금이라든가 법인예금, 자동차 이런 것들을 압류하니까 1,400만 원 정도만 지금 낸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잘 못 사는 것 같지는 않던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도 내지를 않으니 이번에 과점 주주인 전재용 씨 이름도 공개를 하고 전재용 씨의 그 부동산 같은 것도 압류를 하면서 좀 압박 수위를 그렇게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그 전환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월세 거래 자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네요. 점점 이런 트렌드가 나타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거래 통계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전국 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이 11만 5,138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1.5%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도권이 7만 6,058건, 지방이 3만 9,080건, 각각 전년에 비해서 2.8% 정도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 중에 월세의 비중이 11월 평균으로 44.6%로 나타났고요. 작년 같은 달이 39.0%였으니까 5.6%포인트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누적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도 44.1%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1%포인트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월세화는 계속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금호 하면은 꽤 큰 그룹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계 순위가 좀 추락을 했네요.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재계 순위가 급전직하 추락을 했습니다. 예. 한때 7위까지도 올랐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는 10몇 위 정도 이렇게 이름을 올렸었는데 어제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죠. 대법원 판결로 29위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는 금호그룹하고 금호석유화학 요 두 그룹이 다른 계열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건데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을 빼게 되니까 금호그룹 재계 서열이 내려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 형이고요.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각각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까지는 두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았고 공동으로 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를 경영을 했었습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 후 유동성 위기 과정에서 이 두 형제 간 좀 갈등이 심화됐고, 네. 그게 지금 6년째 계속 티격태격 싸우면서 계열 분리하겠다 뭐 이렇게 나섰다가 이번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라 그럴까 승자의 저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큰 인수합병을 하게 됐을 때 후유증이 많이 남는 그런 경우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뒤에 동생이 박창구 회장은 이걸 팔아야 된다. 네. 왜 인수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박상구 회장은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예. 좀 갈등이 빚어졌고요. 이후에 동반 퇴진을 했었는데 복귀하는 과정에서 계속 앙금이 나와서 좀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이 이제 또 이 먹는 것들 가격이잖아요. 네. 저 장 볼 때 보니까 양파 가격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양파. 근데 한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요리를 할 때 양파가 정말 많이 쓰이는 거를 보는데 가끔 하시는데도 아신다고요? 가끔 합니다. 예. 네.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라는 곳에서 내년도 이 가격들을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네. 한우 가격하고 양파 값이 기초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우는 이 사육 두수가 점점 줄고 있는 형태이고요. 2012년 말부터 송아지 생산이 좀 줄고 있어서 이렇게 생산은 주는데 정육점형 식당 등이 좀 늘면서 소비는 늘어서 이렇게 가격이 좀 추세적으로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양파는 올해 냉해, 습해 이런 피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뭄도 좀 심했고요. 네네. 근데 그 내년에는 습한 그 비가 많이 내리면서 습해를 좀 당할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습기 약하고 오래 가지는 못하는 작물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양파 20kg 도매 가격 그 추세를 좀 봤더니 8월에 27,700원이었는데 최근이 35,000원까지 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 1,400원보다는 3배 정도 올랐고 네. 평년에 비해서 2배가량 오른 건데 이 값이 내년에도 조금 더 추세적으로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양파를 많이 빼고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대파를 좀 넣어야 될까요? 요리할 때 보면 대파의 예. 흰 부분을 쓰면 된다고는 하는데 네. 이거 뭐 그래도 양파가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데요. 많이 하시는데요. 가격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들이 긴축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인원을 감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 문제가 또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인 경영인들이 주로 모이는 경제 단체인데요. 그래서 235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기업들 중에 상당수 66.7%가 긴축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응답을 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장기형 불황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인원 감축이라든가 경비 절감 이런 긴축 경영으로 이 국가물을 확 닫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닫는 정도가 아니라 줄이는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닫는 수준을 넘어서 점점 줄이는 그런 수준으로 대답을 했고요. 예. 내년에도 어쨌든 경기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들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상황인데 대출도 조금 깐깐하게 심사를 해서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금융위원회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 열심히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께는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로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번 인터뷰는요, 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주택담보대출 새로 받게 될 때는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점이 하나의 골자가 되고요. 보통 또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갚게 했던 이 거치식보다는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좀 나눠서 갚도록 하는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또 상환 계획이 확실한지를 잘 점검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심사 가이드라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대응 방안이요. 예. 전에 얘기가 됐었죠. 지난 7월에 예. 발표가 됐던 선진국형 여신심사 사후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네요. 예. 네,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네. 선진국에서는 대출을 할 때 빌리는 분의 상환 능력을 반드시 심사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좀 달리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만 보고 대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화되는데요. 첫 번째는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네. 은행에서는 반드시 빌리는 분의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 구입자금 같이 이제 큰 돈을 빌리는 경우에 네. 소득 대비 굉장히 큰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빚을 처음부터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분할 상환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곧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변동금리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실 텐데 꼭 그래도 변동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예. 감당 가능한 정도로 적절한 대출 규모를 산정해서 받으시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저희가 그동안 상환 부담을 평가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만 봤는데 예.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뭐 자동차 할부금융이라든지 뭐 카드빚이라든지 다른 네. 기타 부채 원리금 상환에까지 다 봐가지고요. 부채 사후 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 같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저희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 보완 장치나 예외를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드릴 질문을 먼저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예. 4가지라고 하니까 이제 많이 조이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지 않나 했는데 연착륙을 유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고요. 예, 예. 근데 가계부채가 일단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양적으로만 많은 걸 가지고 위험하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가계가 부담할 만한 수준이니까 괜찮은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지난 3분기까지 통계를 보면은 가계부채가 1,166조 원입니다. 네.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게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그렇죠. 크게 우려입니다. 근데 예.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낮은 금리, 저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굉장히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비싼 전세금 내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 해서 실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많이 전환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얻으실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식의 이제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생기게 된 건데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측면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그래도 뭐 연체율도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네. 금융자산도 금융부채보다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변동금리 위주의 또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빨리 이제 바꾸어야 나중에 금리 인상에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요. 네. 저희가 이제 구조 전환을 이렇게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새롭게 받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이 바뀌는 거죠? 예, 예. 이 심사 기준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되나요? 예. 우선 소득 증빙 의무가 강화가 됩니다. 네. 대출을 받으실 때 원천 징수 영수증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은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은행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가지고 소득 증빙을 우선 활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큰 돈을 빌릴 경우에 새로 집을 사신다든지 아니면 소득이나 이제 담보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빌리시는 LTV 또는 DTI가 저희가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이제 고위험 대출이라고 저희가 보았는데, 네. 예, 그런 경우에는 큰 돈을 빌리실 경우에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다양한 예외가 있고요. 예. 일단은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네. 분할 상환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이제 장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안내는 그렇게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런 분들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증빙이 쉽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경우에는 이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네. 소득 증빙이 가능하신데 저희가 국세청에서 띈 원천징수 영수증 외에도 다른 소득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내시는 것, 네. 건강보험료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추정 소득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곤란하신 분들 별로 없으시겠습니다만 이런 그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네.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 이런 분들 굉장히 소수겠지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소득 증빙 아무것도 안 하고 최저 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2,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한 2,1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금액을 저희가 대출 금액을 산정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관행은 앞으로 없어지고요. 소득 증빙을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만 대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아무래도 좀 조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저희가 대출 규모를 직접적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거절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저희 이번에 대책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상환 능력을 심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료까지 이제 다 국민들이 웬만하면 다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소득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네. 되게 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또 많은 예외, 예를 들면은 뭐 꼭 필요한 자금 수요 그 불가피한 채무 인수를 했다든지 뭐 네. 그렇게 다른 예외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외 조항들은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행되기 전후에서 은행 홈페이지에 자세히 이제 안내를 할 계획인데요. 네. 일단 뭐 말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집단 대출은 이번에 예외가 됐고요. 예. 그리고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해서 경매 참가를 한다든지 이런 불가피하게 남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은 곧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여러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가 또 있는데 이렇게 대출을 조금 더 이제 심사를 강화하게 되면은 집 사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지니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 자산 효과도 또 없어지게 되면 소비도 덜하게 될 것이다. 내수 위축이 정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을 하면서 네.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라든지 이런 현장 의견도 들었지만 관계부처 의견도 다 들었고요. 그 대출 절벽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니까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 그 부분은 주로 분양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쪽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집단대출이거든요. 그렇죠. 그쪽은 이제 저희가 예외로 봤기 때문에
그쪽의 영향은 거의 제한적일 거로 보고요. 그리고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충격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좋겠는데 다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빚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려야 된다. 그리고 조금씩 갚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선진국형 관행을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근데 이루어져야 될 것은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요.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이어야지 되는 게 전제 조건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은행과 함께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게 좀 안타깝긴 하고요. 근데 집단대출 경우에는 이번에 예외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위축이 됐다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동안 은행권 집단대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보니까 작년 말 대비해가지고 한 3% 정도, 3조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좀 지나치게 빠른 증가세가 아니냐라는 것을 은행들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들어갔고요.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곳에 이렇게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하고 있는 분위기가 한두 달 전부터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스크 관리는 좀 적절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당국도 당연히 모니터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부장님, 그러면은 이 기준이요, 이 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적용이 돼서 시행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7월 달에 이 대책을 당초에 발표를 했을 때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과 수도권이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라 할지라도 한 7,300개 정도 되는 은행 직원들 교육시키는 문제, 전산 개발하는 문제, 이 준비 기간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내년도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내년도 5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도권은 2월, 나머지는 5월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면 되겠군요. 네,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네, 오늘은 생생부동산 경매 이슈 시간입니다. 지지옥션의 이창동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는데 이제 올해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15년 경매 시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 경매 시장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저희가 이제 물건 감소를 꼽아보았습니다.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급증하고 또 저금리로 인해서 금융비용 부담이 좀 대폭 줄어들면서 이제 법원 경매에서 나오는 물건이 이제 매달 역대 최저치를 올해 갱신했습니다. 이런 경매 물건의 감소는 부동산 수요 증가 맞물리면서 평균 낙찰가율과 평균 응찰자 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낙찰가율 역시 이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이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뜨겁다라고 평가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물건 감소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일반 부동산 시장이 화랑으로 이어지면서 경매까지 넘어오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12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총 진행된 경매 건수 약 14만 3,800건이었습니다. 남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진행 건수 다 포함시키면은 15만 건 초반에 이제 진행 건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25%가량 물건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도 수요는 여전히 많죠.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일반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부동산 거래를 좀 하기 힘들다 보니까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률도 역대 최고치인 37.4%로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37.4%면은 꽤 많이 높은 건가요? 이게 이제 지난 15년간 평균을 잡아보면 평균 낙찰가율이 약 33.8%고요. 이에 비하면 한 4% 정도, 작년도에 비하면 1.6%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매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뭐 투자 대상을 물색하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낙찰가율도 높았을 텐데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집계가 되나요? 이제 올해 좀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2015년 낙찰가율이 이제 71.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에 72.0%를 기록한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15년간 경매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70% 이상을 기록한 시점이 딱 3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2002년부터 2003년, 예. 2007년부터 2008년,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까지 이제 총 3번이 존재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점들이 다 모두 주택 거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시점에 맞물려서 경매 낙찰가율도 크게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낙찰가율이 상승하면은 부동산 시장 전체는 좀 호황이 온다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선후를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호황이 오면 낙찰가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낙찰가율이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군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아파트는 어땠나요? 네, 올해 아파트 정말 뜨거웠는데요. 네. 지난 15년간 이제 전국 연도별 아파트 이제 낙찰가율을 살펴보면은 올해 처음으로 낙찰가율이 90%를 돌파한 91.4%를 네. 기록했습니다. 예. 또 더불어서 이제 경쟁률을 의미하는 평균 응찰자 수도 7.7명을 기록해서 둘 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아진 수치냐면요. 낙찰가율 91.4%는 전년도 2014년도 대비해서는 약 5%포인트, 네. 2014년도 대비해서는 약 10%포인트도 상승한 수치고요.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낙찰가율이 100% 이상인 아파트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더 비싸게 낙찰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좀 유명한 아파트를 통해서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전용 면적 45.6제곱미터 아파트를 좀 살펴봤는데요. 2002년도에는 약 1억 4,699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 8월에는 같은 평형의 이제 좀 층은 달랐는데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1억 7,136만 원에 낙찰돼 갖고 약 16.6%가량이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이제 강남구의 유명한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네. 171.5제곱미터 아파트가 3년 전에는 약 11억 390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올해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12억 8,500만 원에 낙찰돼서 역시 16.4%가량 상승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내년에는 그러면은 경매 시장 어떨까요? 일단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만한 외부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2016년 상반기 중에는 현재 법원 경매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매 특성상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첫 경매 기일이 잡힐 때까지 한 4에서 6개월 정도 소모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 중에는 지금의 경매 물건 부족 및 고경쟁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매 하시려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때라도 그냥 뛰어들어야 되나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해와 같은 고가 낙찰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고가 경쟁 속에서 이제 실수요라든가 투자 목적이라든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좀 바꿔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라면요? 네, 실수요자라면 이제 실제로 원하는 지역이 이제 좀 한정되어 있을 테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경매 물건이 나온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물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물건이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경매라는 것은 이제 그 명도라든가 경매 절차상 이제 가변적인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낙찰이랑 잔금 납부, 명도를 끝내고 입주할 때까지 시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이런 점들을 계획을 세워서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투자 목적의 경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이건 저희가 이제 경매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조언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는 싶은데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시세 대비해서 5에서 7% 정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도 없다면은 좀 쉬어가거나 일반 매물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긴 합니다. 이런 정보 주셔야죠.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근데 전부 다 그러시란 말씀은 아니고요. 예. 지역적으로 호재를 갖고 있어갖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은 일단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점의 목적을 두고 공격적인 입찰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두는 이렇게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두는 낙찰을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낙찰가율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인 시점을 노려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제 낙찰 이후에 매각을 통한 시세 차익 말고도요. 리모델링이라든가 용도 전환 같은 좀 적극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용도 전환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워낙 낙찰가율이 높기 때문에 매입가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서 좀 더 이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려면 좀 더 여유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좀 부지런하셔야 되고요. 예. 주거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것 말고도 이 경매 투자가 유망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사실상 내년도 경매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토지 시장인데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 주거시설이나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점을 올해 다 찍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기록이 다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는데 네. 토지 같은 경우에 아직 최고점 대비해서 약 10% 이상 여유가 남아있어요. 역대 가장 높았던 낙찰가율에 비해서도 아직 10% 이상 낮은 수준이거든요. 토지가 아무래도 주거나 상업시설에 비해서 이제 투자가 좀 더 뒤에 이뤄지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그런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귀농이나 귀촌, 탈도시화 붐이 아직도 쉽지 않고 있고요. 또 지방의 혁신도시라든가 공기업 이전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방 거주 환경들이 개선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제주도에 대한 투자 열풍이 굉장히 네. 강하게 일고 있는데요. 또 제주 신공항 때문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있어도 경매 낙찰은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그렇군요. 예, 이런 점을 좀 활용하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노무현재단에서 종로구 북촌 일대 박물관을 법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 12월 10일 날 종로구 북촌 일대에서 한국미술박물관이라는 건물이 법원 경매에 나왔는데요. 네. 예,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측에서 이 건물을 감정가 약 101%인 101억 1,110만 원에 낙찰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관계자랑 직접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요. 해당 건물은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인 노무현 시민참여센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낙찰받았고요. 재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30%, 재단에서 나머지 70%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권에 낙찰받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요. 신권이라는 거는 이제 경매 물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15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100억 정도를 투자하면 15일은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한데요. 재단 측에서는 종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마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종로 쪽에서 관심 물건들을 계속 이제 찾아봤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죠?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필지는 이제 1,1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네. 건물은 이제 2층 규모의 한 83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제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다 허물고 새로 신축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국미술박물관이면은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박물관인 예, 거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고요. 네. 이 건물 포함해서 근처에 이제 약 7개의 건물이 이제 같은 개인이 소유한 물건이었는데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제 북촌이 요즘 워낙 이제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7개 건물 중에 5개가 신권에 낙찰됐습니다. 예.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경매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낙찰가율이 높다 보니까 아예 신권 낙찰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찰된 물건들, 한번 유찰되고 경매에 나온 물건들에 비해서 이제 검토할 시간도 좀 적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지역에 신권 낙찰을 할 경우에 좀 잘 아는 지역에 들어가야지 좀 큰 손해를 보는 일을 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묻지마 경매를 하기 전에 좀 사전에 지식을 많이 좀 갖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조언으로. 좀 아는 지역에 들어가라.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지지옥션의 이창동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 있습니다. 요즘 커피 마시는 분들도 많지만 싼 커피를 파는 곳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불황이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저가 커피숍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저가 커피의 인기가 차
창업의 성공으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주의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면은 품질 저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